네, 5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장 장시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을 했어요. 네. 사실은 나스닥이 좀 빠져서 오늘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는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고 오늘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고 헷갈리네요. 이 시장은 사실은 뭐 오늘 나스닥 이 순식간에 확 하락을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변화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외 변수가 뭐 바뀌었다든지 갑작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연준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 정책으로 간다든지 뭐 러시아가 뭐 종전을 선언했다든지 이런 게 바뀐 건 없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2주마다 격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5월은 제가 뭐 썸네일도 그렇게 제목을 하셨더라고요. 5월 25일 전까지는 다 팔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6월 금리 인상 전까지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줄 거예요. 시장이 시스템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지 당장의 경기 침체가 아직 온 것도 아니고 리세션이 시작되는 징후도 뭐 살짝 보이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부 정책,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연준의 어떤 정책에 좀 기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어떤 리세션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반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좋아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빠졌다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일전에 말씀드렸던 요 2600선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느 한 번 정도는 또 깼지만 다시 2600선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돌아선다고 하면 환율이 사실은 또 보면 129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달러 라인을 보시면 그렇죠? 1292원까지 갔다가 1270원까지 한 20원 정도가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1300원이 넘어가면서 막 뭔가 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닌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정 수준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의 큰 반등은 아닐 거고요. 이전에 또 고점 수준 정도, 2700선 정도 수준을 놓고 보시면 그게 뭐 제가 뭐 그걸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2700선 또는 2750선, 2800선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5월 반등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이 되면 6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죠. 연준에서 뭐 0.5%씩 두 번을 올린다 뭐 또 얘기가 있고 아니면 그 두 번을 한 번에 6월에 올려버릴 수도 있고 그럼 또 충격이 오면서 뭐 2,600을 또 깨고 2,500도 갈 수 있고 1,400도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연준이 엄청 매파적인 이 정책으로 가면 한 번 빠지고 더 이상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반영이 중요하겠죠. 6월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매파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7월에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여름 2분기 사실은 뭐 제조업 경기들은 사실 2분기 정도 2분기까지는 비수기이긴 하니까 그 2분기까지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반등을 하려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들 수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인데 연기금이 그냥 조금씩 사요. 연기금이 삐쩍삐쩍 조금씩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보면 20년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에서 많이 남았던 부분들을 최근에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시장 빠질 때 같이 팔았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연기금이 코로나 때 주식을 담아놨던 게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이 주식 그 비중이 커진 게 아니라 평가 금액이 올라가지고 더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워내야 되는데 교묘하게도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도 팔아야 되니까 팔면서 시장이 빠지니까 이걸 먹었던 건데 비워놓은 만큼 다시 채울 수 있는 이제 이
이 공간이 생긴 거예요. 룸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다시 사주기 시작하는 거고, 뭐 연기금이 산다라는 거는 어쨌든 연기금도 미래의 어떤 시장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가끔씩 이렇게 한두 번씩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한두 번씩 들어오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은 환율하고 연계돼 가지고요. 이 환율이 사실은 1,100원 근방까지 1,200원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수급들이 사실은 뭐 10거래일에서 20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와야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고 이제는 상승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매도하다가 어쩌다 한두 번 매수하는 거는 그냥 이 외국인 애들도 단기 매수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잠깐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은 뭐 매수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연기금들 수급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수급에서는 금융투자 수급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금융투자 수급은 사실은 최근 기관 투자자들 금융투자의 수급은 ETF 펀드에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사시면 금융투자가 시장에서 레버리지 안에 들어있는 코덱스라든지 뭐 킨덱스라든지 요즘 뭐 그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사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그냥 사는 것뿐이고요. 레버리지를 팔면 팔거나 인버스를 사면 또 팔거나 그런 수급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또 외국인 수급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또 사실은 주식 선물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과 연계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막 사들이게 되면 금융투자 수급도 더 좋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더 2배로 사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당분간은 요 수급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급이니까 믿지 마시고요. 보셔야 될 거는 사모 쪽하고 연기금 쪽에 수급만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모가 정도. 사실 되게 그 수익을 절대 수익을 막 추구하는 그렇죠. 공격적인 곳이잖아요. 대부분 액티브 펀드들이 조금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모 펀드들이 사는 거는 종목을 보실 때도 사모 펀드를 좀 많이 모아 산다? 물론 단기 매매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얘네들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구나라고 일부는 좀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실 때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2,750에서 많으면 2,800 정도 5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셔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는 25일 정도까지는 25일 정도서부터는 이제 좀 현금화를 하자. 그렇죠. 그 얘기까지는 25일까지는 이제 오를 것이다. 이런 그 정도까지는 의미. 예.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그냥 오른다고 하면 2,750에서 800선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간다 하면 그 정도까지 한 7, 8거래일 정도면 그 정도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 막 40포인트, 50포인트 반등하는 시장은 없어요. 2, 3일 연속으로. 그게 되면 바로 가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오늘 뭐 사실은 거래소 기준으로 한 23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뭐 내일 사실은 나스닥이 갑작스럽게 뭐 또 빠지면 갑자기 뭐 15에서 20포인트, 많게는 한 30포인트 정도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올려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지금 요 구간 있잖아요. 지난 뭐 2월, 3월에서 이런 식의 어떤 상승 정도를 상승폭 또는 상승의 어떤 모양 정도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올라가도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빠지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고 그렇다면 보시면 될것 지금 이렇게 반등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구태여 지금 적극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어요. 단기 매매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얼마만큼의 큰 수익률을 노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냥 한 5에서 10% 정도 나는 그 정도로 좀 노려볼 만해.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실 때도 바닥에 있는 거 접근하시면 못 먹어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접근하시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냥 차트가 살아있는데 너무 고점 아니야라고 싶은 것들이 눌림목이 조금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면 뭐 단기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시면 제가 앞서 이제 시장이 오르니까 시장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장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 아닙니다. 지수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럼 거래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더 선방을 해주고 오르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코스닥도 보시면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LNF, HLB,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스트론제약, 첨보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장이 오르니까 관련 종목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ETF 펀드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니 결국은 그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올랐다가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도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가는 거지만 그 장이 빠질 때는 얘네들이 빠졌으니까 빠졌고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눌림목이 됐으니까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은 시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제 말을 좀 믿으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단기 매매로 좀 접근해 볼 수는 있죠. 장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ETF를 좀 사주고 뭐 선물 거래도 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좀 들어오면 얘네들은 수급적인 이슈로라도 오르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애들도 6월 이제 하락 전까지 5월 반등이 있을 때는 좀 활용해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들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 그렇죠. 그걸 좀 잡아보시고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뭔가 매수를 생각하기는 그렇다. 만약에 6월 하락이 있고 나서는 6월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는 현금을 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동참하셔도 되죠. 아니 근데 6월에 일단 다시 한번 6월에 하락이 올 것으로 믿는 근거는 뭡니까? 저는 6월에는 어쨌든 마지막 빅스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쨌든 픽아웃은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높았단 말이에요. 높았는데 그게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고 픽아웃은 했지만 이것들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혀? 소비자 물가 상승, 중국의 뭐 PP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의 PPI죠. 일본의 PPI도 세게 나왔고 이거 글로벌 물가 상승이 심상치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은데 라고 하면서 6월에 어떤 빅스텝을 한 번 더 빅스텝을 시사를 했는데 그 빅스텝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빅스텝이 아니라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만한 빅스텝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0.5가 아니라 0.75. 0.75라든지 진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1%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충격이 한번 오고 나야 사실은 이 다음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시장이 2018년도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2018년도에 시장이 제가 알기로 12개월 연속 빠졌거든요. 지금 14개월 연속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근데 12개월 연속 빠졌는데 그때도 얼마나 지겨웠냐면 한번 보세요. 이 구간인데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질질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빠지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봐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상승이 있었냐면 바로 이런 상승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조금 반등 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거기서 어떤 단기 매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이 계속돼 버리면 사실은 계속 말려 죽는 거거든요. 물려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이 구간에서 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반등 나올 때 엄청 기대를 해요. 그렇죠. 이 구간에 반등 나올 때 엄청 기대하거든요. 근데 또 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40% 그냥 물리는 거거든요. 주식들 40% 50%가.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런 큰 어떤 충격이 있고 난 이후의 반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조삼모사격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질질질 빼면서 시장을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느니 차라리 6월 달에 어떤 연준이 큰 어떤 결단을 좀 내리고 빅스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정말 강력한 조치를 내리면서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6월, 이게 7월에죠. 7월에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올 테니까 7월에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씻고 2분기에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친 다음에 하반기에 시장이 조금 다시 좋아지는 모습들로 가는 게 우리가 그리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5월 상승하는 거에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해야 6월 달 이후에 기회가 생길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러면 보다 나은 수익률로 지금까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희망 회로일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에 좀 이제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뭔가
특단의 충격을 조치. 주는 시장에 그런 특단의 조치죠. 조치를 네.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확 잡고. 꺾는 그렇죠.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낼 만들어 것이고 놓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주가는 상당히 급락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충격이 있겠죠. 예,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그리고 같다. 예, 예. 그때가 6월이다. 그게 6월일 수 있는 거죠. 라는 기대감. 기대감이고 저의 어떤 설계. 설계자. 설계죠, 설계.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아예 100% 맞지만 어느 정도의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5월 반등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대로 사실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계속 반등 나와도 좋아요. 네. 계속 좋지만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물론 6월에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가지고 진짜 리세션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주가 하락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미리 좀 해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나리오 하나 1. 네, 일이죠. 대응 네. 시나리오 1.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응법. 대응법.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네네. 자, 일단 우리 지금 환율 지금 네. 1270원, 8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우리 한은에서도 금통위에서 지금 뭐 우리도 0.5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네. 50bp 네네네. 금리 인상.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의견도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래서 그 1290원 저는 왠지 모르게 원달러 환율이 그 사실은 1,300원을 한번 넘어갈 걸로 봐요. 1,300원 한번 넘어갈 걸로 보는데 만약에 한은도 빅스텝을 시사하고 원화 강세의 어떤 시그널을 주어진다고 하면 사실 이번 하락이 1,265원 요 21선 있잖아요. 네. 장기 추세선생 21선을 깨고 내려와서 1,240원대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근데 만약에 1,260 요 가격 21선 요 가격 있잖아요. 1,260원대 요 가격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 버리면 그때는 사실은 2,290원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5월 달은 하락으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어요. 5월 한 달 동안은. 그러면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 수급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 얘네들도 인덱스도 살 수 있고 ETF 펀드 그러니까 인덱스라든지 ETF 펀드 이쪽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수 관련으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챙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환율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좀 사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것들을 조금은 건드려 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서 매매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서 좋아질 수 있으면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원금 수준에서 또는 원금 수준에서 한 4, 5% 정도까지는 손절 가능하거든요. 한 3, 40% 물려있는 거 말고 종목들이 다 3, 40% 물려있으신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손실을 깎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시기에 조금은 매도를 좀 하셔가지고 현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1,300원을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6월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이제 외국인도 대량 매도라든지 또는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 한번 줄 것 같은데 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뭐 갑작스럽게 시장이 어느 날 뭐 한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는 시장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사실은 한 1265원 21선까지 126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추가적으로 빠져가지고 1240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유가도 사실은 보시면 이 환율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환율하고 같이 하는 궤를 같이 하는 시기도 있는데 유가도 이게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의외로 안 빠지고 여기서 버텨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버텨버리면 130불까지 다시 강하게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또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나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6월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6월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끊어내는 마지막 그걸로 다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로 이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5월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팔아야겠다. 다 팔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결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대변수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장시영 차장님의 설계. 설계죠. 이제
설계죠, 설계. 무슨 저기 그렇게 저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요. 예, 알겠습니다. 저라고 뭐 안 물렸겠습니까? 저도 다 물려 있습니다. 30% 물리는 종목도 있고 40% 물리는 종목도 있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단기 매매도 하고 있지만 물려 있는 것들을 계속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 그 안에서도 내가 뭐 30% 물리면 1,000만 원을 샀는데 30% 물리면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이라도 현금 챙기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자. 그 다음 그 수순을 통해서. 그렇죠. 그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6월에 또 빠지면 거기서 물을 타도 되는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외인 손에 의해 달려 있는 한국 주가 뭐 네. 이런 신문 기사처럼 네. 이제 외국인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네. 우리가 이제 IMF 때를 떠올리면은 한국 통화가 원화가 약세일 때, 그렇죠? 약세지 뭐 1,300원, 1,400원, 1,500원 약세잖아요. 달러가 강세고. 네, 네. 그러면 1달러 가지고 그만큼 우리의 자산을 살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네, 네, 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율에 대한 대외 변수가 얘네들도 예측을 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우리가 1,300원, 야 이거 엄청 높은 건데 이 정도면은 들어서 막 사도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얘네가 생각할 때는 1,400원, 1,500원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그 있다. 이런 이런 불안감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6월에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이 발표를 했는데 금리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여러 정책들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리세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대한민국 특히나 제조업 기반에서도 완성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 경향이 좀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리세션이 왔었을 때 소비라든지 또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게 되면 공급 위주의 어떤 이 장사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1,100원, 1,200원대 1,100원대 초반이나 뭐 1,000원대 이 부분에 대부분 주식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들 역시도 우리보다 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느끼기에 지금 지수가 2,600선인데 이들은 15에서 20%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2,400 정도 수준의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지수로 환산을 했었을 때. 그럼 우리보다 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덜어내야 되는데 더 못 덜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손실이 계속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막말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식이 물려있는데 주식을 더 사라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들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다 덜어낸다? 그러면 더 손해예요. 환율은 더 틀 테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다면 환율이 한 1,240원에서 1,220원대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다시 1,300원, 1,400원 환율이 좀 줄어들겠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더 원화 강세로 가는 어떤 시그널을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겠죠. 그게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뭐 하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대로 갔었을 때 6월달 그러니까 하반기죠. 6월달 그렇게 되고 7월달, 8월달에 환율이 조금씩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6월달에 그렇게 뭐 급락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설계에 의하면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다음서부터 7월서부터 계속 점진적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변동성이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바로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이런 상승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앞서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할 때 요 구간에서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장이. 그때부터 여기서도 연준이 금리 인상 얘기를 했었었고 사실은 이 전부터 금리 인상을 하다 금리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이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하면서 이게 어떤 정상적인 시장의 시그널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리세션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급락을 했었고 유동성을 풀면서 이런 어떤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런 어떤 시장의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 진짜로 좋은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 예전 항상 이제 뭐 과거로 돌아가지만 3년도 4년도 이후에 이런 시장의 급락이 있고 나서요. 2006년도거든요. 16년도인데 요 급락이 있고 난 이런 급락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정말 진짜 뭐 거북이 등껍질 같은 말도 안 되는 올라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경기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시그널이 나오면서 2007년도에 고점을 만들었듯이 이런 어떤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올해 연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말 큰 시장이 온다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설계의 일환이지만 내후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지금은 이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예. 그러니까 시장이 풀린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회수 안 된 게 많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2월 달에 그 충격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약발이 먹히고 먹혀야 되는 그게 먹혀야 게 전제 조건이죠. 하반기에 짝짝짝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하반기서부터 좋아지고 내년 상반기 아주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반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식 싹 다 팔고 그냥 쉬어버릴까라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항상 비관론자들보다는 긍정론자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제가 긍정론자들이 그 타이밍을 못 맞췄을 뿐이지 비관론자들이 이겼을 때는 긍정론자들이 타이밍을 못 맞췄을 뿐이지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비관적으로 시나리오를 설계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고객님들한테 여기 좀 방송하는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관리하는 고객님들한테 주식 다 파시고 인버스를 사시죠라는 전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너무 리스키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으로 어떤 우리가 손실을 막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더 이상의 손실을 만들지 않고만 해보고 최악의 조건까지도 마련을 해놓고 그 최악의 조건 전에 상승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 그런 시나리오대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설계자. 지난번에 우리 별명을 기관 앞잡이로 했잖아요. 개미 앞잡이라고. 아니, 기관의 앞잡이였죠. 기관의 앞잡이 아니냐. 앞잡이라고 그러자 했었죠. 개미의 앞잡이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렇죠. 개미의 앞잡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설계자로 개미 설계자로 이제 오늘. 알겠어요. 이제 설계자로. 닉네임은 설계자. 설계자. 설계가 먹혀야지 근데. 먹혀야죠. 그렇게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 가지 대여 변수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상황이나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때쯤이면 요 정도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뭐 저의 어떤 애니멀 스피릿까지도 조금 포함을 시키고 연준 최소한 뭐 연준 위원 정도 돼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해야 설계가 멋있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안 먹혀. 대표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게 먹혔어요. 그 폭풍 클 수 있어요. 쟤는 뭔데 와가지고 저걸 설계했는데 저걸 맞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한 달 남았네. 한 달 안에 진짜 설계자님이 되든가. 이게 이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방송이 성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돌 맞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죠. 돌 맞을 가능성도 있죠. 그건 항상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때가 만약에 제가 설계한 대로 반대 상황이 흘러가고 반대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그때 시황에 맞춰가지고 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겠죠. 다시 또 생각을 해보고 빠르게 또 그 부분들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랜 B를 미리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맞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더 헷갈려요. 그렇지. 아니 우리도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설계만 가지고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반대의 상황이 됐었을 때 뭐 플랜 B를 놓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때 또 시황이나 그때 상황이 바뀌어서 좀 나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개별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S-오일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네. 정유주로서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투자 계속 또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유가 보시면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가 지표 어떻게 나오죠? 차트가? 유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4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박스권을 모양을 좀 그리고 있어요. 박스권이네. 네,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130불을 강하게 뭐 뚫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140불, 150불까지 막 치고 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130불 정도 트라이를 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수요라는 부분들은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사실 투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유가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수요라는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어느 정도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주겠지만 그게 경기의 어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조업이라는 게 어쨌든 소비가 앞으로는 이 시장 앞으로 10년, 15년, 20년의 시장은 소비가 트렌드일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수요는 사실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원유는 무한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개발 안 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 에너지를 계속 찾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원유가 유한자원이라서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먼 얘기지만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석유화학주들은 어쨌든 유가와 또 이 제조업의 경기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의 관건이거든요. 사실 석유화학 제품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오일은 거의 목전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당분간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대로 흘러와서 경기가 갑작스럽게 확 좋아지면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시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다시 17만 원까지 달려가고 그렇게 상황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셨다면 차익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선주 섹터 한번 보죠. 오늘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어닝 쇼크 나왔나요? 네네. 예, 9%대 하락이 있었고 현대중공업도 거의 4.3%. 네네. 오늘 조선주들이 안 좋았어요. 네. 제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계속 조선주 밀고 있잖아요. 조선주 계속 밀고 있었어요. 항상. 갑자기 그 앞부분에 설계까지 흔들리죠. 아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항상 조선주를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항상 전제를 달았어요. 당장에 안 갑니다. 저는 그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실적 안 좋다고. 쇼크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안 좋다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리고 저도 조선주 들고 있고 뭐 아직까지도 뭐 매수가 근처고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4분기 정도 돼야 그나마 뭐 흑자 전환 할까 말까예요. 영업이익 쪽으로. 결국은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실제로 얘네들이 그동안 수주했던 물건들이 인도가 되기 시작하고 실적으로 잡히고 매출을 잡혔거든요. 그동안은 얘네들 다 빚내가지고 다 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기간 족족은 다 적자예요.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당장에는 큰 폭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시장이 뭐 지수가 2,700에서 2,700에서 800 또는 바닥은 2,500 이 후반 그다음 2,600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지금 사실 거면 조선주를 사시고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서 향후에 어떤 경기가 좋아졌었을 때 큰 폭의 상승률을 넣으면 조선주를 사시고 아니시면 뭐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지수 관련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주는 딱 지금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올라간다라도 다시 그냥 6,500원이에요. 잘 가면 박스권이네요. 네, 잘 가봐야 7,000원이고 그러다가 2분기 올해 3분기까지 실적도 안 좋아요. 그냥 또 기대감 나올 거예요. 이거 실적 발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대우조선해양 뭐 나오냐면 수주 겁나 받을 거예요. 막 카타르나 막 이런 데서 막 또 가스 수주하고 LNG 수주 막 발주 내고 이러면서 매척을 수주했네, 어디에서 뭐 유전 플랜트를 했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기대감 살리면서 어느 정도 또 위로 올려놓을 거고 그러다가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뻥 맞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그동안 인도했던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던 어떤 이 배의 선박들을 건조화 마무리가 되고 인도가 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 2분기고 올해 4분기에 잘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들이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애들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까지는 고점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얘 이렇게 가다 또 빠집니다. 여기서도 5,6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실 거면 여기서 사서 한 6,000원 후반대, 7,000원 초반 이렇게 간다 그러면 파세요. 그리고 또 빠지면 또 사세요. 그렇게 매매만 하시다가 하반기쯤에 또 한 번 빠졌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매수를 들어가셔야죠. 빠질 때마다 매수를 들어가셔서 길게 좀 가져가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도 장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런 자리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리 있잖아요. 지금 뭐 올라갈 낮은 자리? 네, 낮은 자리. 올라갈 박스권 하다? 네, 올라갈 때마다 사지 마시고 그냥 요런데
이런 데만 그냥 보시다가 빠진 것 같다 싶을 때만 조금 사서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당장에는 의미 없습니다. 조선주는 절대 못 먹어요. 지금은요. 그럼 언제쯤 조선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 4분기에 잘하면 흑자전환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될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가 만약에 난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그동안 수주했던 이 배들이 건조가 끝나서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그때 되면 실적이 이제 계속 꽂힐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작년 뭐 몇 분기 대비해서 막 2만% 막 영업이익 상승 막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수익 내려고 사지 마시고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서 어디를 탑픽으로 저는 보시나요? 계속 말씀드리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요. 네, 그러니까 LNG선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LNG 운반선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LNG 추진선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는 벙커 슈유를 못 쓰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그건 못 박아 버렸어요. 그냥 그렇지. 안 돼, 못 바꿔줘, 돌아가. 너네 무조건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폐선박들을 이제 이 중고선박도 못 사죠. 왜냐면 중고선박들도 다 그렇게 벙커 슈유로 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다 선박들을 다 그냥 폐기시키고 새 선박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그 발주하는 새 선박들이 다 LNG 추진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새로운 뭐 그렇다고 뭐 그 큰 배를 무연 휘발유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만만한 게 LNG 추진선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체 수요가 다 그렇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국내 사실은 LNG선 캐파 1등 글로벌 캐파 1이죠. 글로벌 캐파 1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을 우선으로 보는 이유. 대우조선해양은 왜냐면 LNG선은 다 만들잖아. 현대중공업도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은 그게 있어요. 현대중공업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있는데 잘 되면 더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안 됐을 경우에 또 변동성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지. 얘네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게 좀 깔끔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현대미포. 미포조선은 일반적인 어떤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등이죠. 넘버원이고, 삼호중공업이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영업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왕이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대형 LNG선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컨테이너선이나 다른 어떤 벌크선들보다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조선주를 할 거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하고 있는. 네네네. 안 좋으니까. 그럼 지금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기대해서 주식을 사는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아니면은 실적에 기대해서 얘네들도 매매하는 거거든요. 아직 2분기 실적이 아예 끝난 것, 1분기 실적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거에 기대해서 얘네들도 단기 매매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실적 안 좋으면은 안 사죠. 당장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M, 네. SM 엔터주 한번 상황을 보죠. 1분기 실적이 좋았나 봐요. 급등을 했다. 네. 이게 말들이 많죠. 그 SM의 그래서 그런가 DOU도 오늘 많이 올랐대. 네. DOU는 그리고 그젠가가 그 락업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풀린 물량들이 이제 어제 13일인가 14일인가가 아마 16일인가가 이 락업 풀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락업이 풀려서 그 풀리는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 전에도 쏟아졌을 거고, 락업이 풀리면서 이제 쏟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이제 선침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며칠간도 쏟아질 거거든요. 나올 거예요, 물량들이. 그 물량들 나오는 것들 봐가면서 매수를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DOU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팬들하고 이렇게 같이 문자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게 AI가 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 이벤트성으로 아티스트들이 1대1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5,000원, 4,000원, 5,000원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밥 먹었어? 그러면은 뭐 한참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고 근데 이제 그게 아티스트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다수의 어떤 이용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뿌려주는데 어찌됐든 뭐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그 가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좀 기쁨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또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 메타버스와 활용해서 다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DOE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고 보고 SM은 그러나 어쨌건 지금 실적은 안 좋다. 실적은 그렇게 나오진 뭐 않죠. 적자니까.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SM은 뭐 이게 저기 그 카카오하고 이제 합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카카오 엔터랑 합병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나 봐요. 물 건너간 건 아니고요. 조금 미뤄졌나 봐요. 이게 뭐 그 이수만 대표가 뭐 지분 매각하고 뭐 그냥 다 물러나는 줄 알았는데 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좀 있고 막 그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시기가 조금 뭐 미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실적 잘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거라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실적을 기반을 바탕으로 실적과 카카오엔터가 다시 합병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으로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JYP 엔터를 트와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 놓쳤거든요. 못 샀어요. 왜냐하면 각종 포털에 트와이스로 도배가 되기 시작하는데 트와이스 이쁘다 하면서도 JYP를 못 샀어요.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엔터주에 대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 이 열풍 문화적으로 뭔가 글로벌 시장이 침투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옛날에 그 J-팝이라는 그 문화 콘텐츠가 한때 이 8, 90년대 시장을 장악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15년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BTS, 그러니까 싸이가 사실은 이제 촉발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중가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른 컨텐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티스트,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한 10년, 15년 정도는 갈 거예요. 그래서 엔터라든지 컨텐츠 관련 종목들은 다음 상승장에서 다음 하락을 하고 다음 상승장에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또 소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소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경기 상승을 주도하는 키워드는 소비이기 때문에 엔터라든지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그와 가장 크게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주도 업종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회가 왔었을 때 하락해서 기회가 왔었을 때는 포트에 담아주시는 건 적극적으로 권유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뭐라고? 네. 왜 설계자가 한마디 할 수 있지? 제가 다 설계했습니다. 사세요.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K-팝이라고 그 ETF 만드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은 제가 그래요.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그건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기관에서 많이 담을 것 같이럼 그러더니 뭐 좀 흐지부지 되는 나오면 느낌이라. 아마 좀 시장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그것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뭐 언제 나오고 어떻게 돼가는지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엔터주들을 하나로 묶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죠. 예. 이게 얼마만큼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네. K-팝 이게 비즈니스 가치가 얼만큼 인정받을지 그렇죠. 이런 것도 아마 그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외국계 사모펀드라든지 또는 외국계에서 얼마만큼 또 사주느냐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류의 열풍보다 해외에서 생각하는 한류의 열풍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커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특히나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친구들은 다 나이가 어린 거 아닌가요? 전문가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다가 전문가들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안 보다가 대중문화에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런 이 어린 친구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성인이들한테까지도 계속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음악 BTS의 노래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 기생충부터 시작해서 미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배우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어떤 OTT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다른 어떤 이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기회들도 많아졌으니까 예전에는 못 봤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뭐 드라마가 아무리 좋고 영화가 아무리 좋아도 해외의 어떤 이 팬들은 해외의 어떤 이 시청자들 그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찬양을 해주잖아요. 그게 한 번 그렇게 시작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요. 10년, 15년 갑니다. 이 저물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잠재력이라든지 잠재력은 이미 다 포텐이 터졌죠. 그 포텐 터진 이 잠재력이 좀 더 이끌고 갈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 한류의 열풍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내일 시장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또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는 또 뭐가 있을 것이냐.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금리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하나만 말씀드려서 환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네, 환율만요. 환율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21선인 1265원 요 60원대 요 때까지는 한번 빠질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변동성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뭐 시장이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1260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사실은 1260원 밑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막 시장에 기대감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다시 돌변을 한다고 환율이 무섭게 그러면 긴장을 하시고 장시영이가 말한 설계대로 흘러가나? 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대한 키워드, 금리 또는 뭐 유가, 지금 시장의 대변수들을 대변하는 가장 큰 지금의 대변수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환율 하나만 보시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원달러 환율만 보시고 하나만 더 보신다고 하면 그냥 달러 인덱스도 한번 같이 봐주시는. 달러가 약세로 가냐? 약세로 가느냐, 더 강세로 가느냐. 약세로 가야 좋은 거죠. 약세로 가야 좋은 거죠. 이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 돼요. 빠져야지 이제 반대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워낙 강세로 간다는 거잖아요. ECB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못해요. ECB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걔는 지금 금리 인상 언제 발표하죠? 그게 결정이? 그 날짜를 그쵸.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조만간이었는데. 조만간인데 조만간으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CB 금리 인상. 그 전문가들이 못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ECB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중국처럼 지금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나 이런 분들 때문에 눈치 봐서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동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영란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미리 선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걔네는 분리가 됐으니까. 근데 ECB는 지금 뭐 해버리면은 남유럽 재정위기 또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유럽에 뭐 은행 몇 개 날라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7월 달하고 9월 기준금리 25b씩 인상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5월 6월에는 없어요. 제가 7월 달. 네. 그러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당분간. 그러니까 그럼에도 못한다. 미국의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좀 강력하게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변동성을 다 흡수한 다음에 조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ECB는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시장에서 뭐 제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유로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국까지 이 EU를 탈퇴한 마당에 그리고 또 몇 개의 다른 국가들이 또 탈퇴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만큼 이 유로화가 글로벌 이 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에나라든지 달러 그다음에 엔화 정도가 시장에서 좀 영향력이 크지 유로화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거를 ECB에서 강력하게 뭔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이거를 하려고 한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당분간은요. 우리 설계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나 모건 스탠리에서는 25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 스탠리가 그랬어요? 이 브랜드를 앞세우니까 우리가 기가 확 죽네. 기가 확 죽네. 어떻게 이거는 그러나 우리 설계자님을 믿고 한번 근데 지켜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아마 한 7월 정도부터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7월. 네, 7월이겠죠. 7월. 그러니까 저 5월, 6월 말씀드립니다. 5월, 6월? 5월, 6월 이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과 괴를 같이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ECB는 무조건 연준의 눈치를 먼저 본 다음에 연준이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따라가려고 할 거거든요. 같이는 못 따라. 그러니까 한국은행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쫓아가는 모습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미국 시장과 환율 부분도 있겠지만 환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하고 궤를 같이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요. 예, 예.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이 못 파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걔네들이 뭐 그거 팔려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다음 주까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는 한 2,8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2,800은 좀 무리일 수 있고 그건 아주 좋았을 때 얘기고요. 2000. 환율이 1,24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건 어렵다 치고 1,200 그러면 뭐 2,700에서 2,750 정도 선까지 2,700에서 2,750 정도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네네네네. 우리는 그때 매도 한 30% 현금을 비중을 확보하자. 6월에 좀 올라가더라도 6월에 올라가더라도 6월에 만약에 2,600 뚫어서 2,800, 2,900, 3,000 가면 그때 좀 쫓아가서 매매하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빠지면 또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이번에 6월에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현금을 확보하고 손가락 빨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설계처님을 리세션으로 가버리면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했는데 강하게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막 물가 상승이 잡히지도 않고 시장에서 좋아질 시그널을 안 보내주면 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무조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뭔가 그럴듯하다 동의가 된다 그럴 때는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고 네, 자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번 나름대로 결정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른 시장의 환경 변화를 지켜보는 거, 맞습니다. 경험하는 네. 거, 이게 이제 결국 성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뭐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네. 우리가 일단 설계자를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렇죠. 모든 설계는 중간에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몰라. 중간에 변경된 걸 모르고 처음 설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얘기를 수정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주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바로 바뀐 뷰를 얘기를 해줘야죠. 바로 바뀌어야죠. 네, 바로 말씀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장시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증시가 올라서 아침에는 다들 우리 아침 방송할 때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하고는 또 정반대죠. 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김영익 교수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근로소득이 중요한 시점,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근로소득이라고 봐야 맞아요.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 경험이 없는데 돈을 벌려고 하다가는 가지고 있는 돈을 날릴 수 있으니 좀 차분하게 실력을 키우는,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 실력을 키우면 결국 이게 평생 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가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